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편이 방송이 됐는데 반응은 좋았는데 약간 좀 길다. 다 편집했습니다. 네. 다 편집해서 깔끔한 걸로. 네. 제가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너무 재밌었어요. 네, 빨려들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네. 못 치고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또 홍 기자는 또 우 대표 처음 뵀죠? 네, 처음 뵀어요. 사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실제로도 네,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어제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적폐청산 또 보수통합 이런 정치권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 손님이 거의 당대표급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아닌 원내대표.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60세 이상. 네. 오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뭐 네. 다른 나라에는 마크롱 같은 젊은 사람도 네. 뭐 지도자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도 좀 한번 평균 연령을 낮춰보자. 젊은 정치인. 확 낮춰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의 아주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제 시사 안드로메다의 스페셜 게스트인데 이 두 분들 모셨으니까 뭐 예전 정치인들처럼 이념으로 나눠서 막 싸우고 이러진 않겠지요. 예, 건설적인 또 대안, 또 건설적인 제안, 건설적인 토론을 내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안드로메다인 바로 만나봅시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창석 부위원장님. 네. 뭐 이렇게 깁니까 직책이?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당에서 정했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은 다 넣은 거죠. 통일의 한반도 통일을 경제, 위해서. 통일 뭐. 네. 위원장이 또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은 또 이수혁 다른- 대사님. 높은 사람이에요? 이수혁 의원. 네, 이수혁 의원이죠. 의원님이. 뭐 하는데요, 근데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의 당시 대표 때부터 시작됐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수립하고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이제 행정부로 다 이관이 됐죠. 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왔는데 이 최고위원은 지명직입니까? 지명직이죠. 지명직.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당대회 이제 11월 13일에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전당대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대위 체계로 갈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즘 그 탈당파 하는 꼴을 보고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비대위 체계로 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는. 아니 지금 저렇게 전당대회 하기로 해놓고 합의해놓고 사실 비대위원장 바로 세우려고 했던 거를 그거 안 된다 그래가 전당대회 하자고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합의하자마자 지금 뭐 한 2주 만에 3주 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그러면 전당대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 부위원장. 네. 지금 바른정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줘야 당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남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상황이 그렇죠. 네, 두 분 모셔놓고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저희 프로가 사실 어제 왔던 우원식 원내대표 국가 서열 순위 15위입니다. 여러분들 몇 위 정도 되십니까? 저는 있어요? 서열 있어요? 최고위원이잖아요, 야당에. 있어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만 돼도 그 서열이 비슷해요 우원식 대표가. 그렇습니까? 근데 최고위원이니까 그건 안 되고. 또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뭐 의전은 모르겠고 한 뒷전으로 한 20위 정도 되시죠. 그죠? 근데 오늘 방치된 보면 사람. 이동영 작가와 두 분 친분 관계를 좀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이동영 작가 사람들만 부르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아니요, 근데 들기도 저는 하고. 이거 오늘 부르는 거에 네. 아무런 권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근데 두 분 다 제작진이 부른 거예요. 인연이 있죠. 이준석 의원도 있고 오창석 부의장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이준석 의원하고 저하고는 꽤 오래됐죠. 라디오 한 1년 넘게 했죠. 라디오 같이 했었고 그리고 오창석 부위원장하고도 팟캐스트. 그렇죠.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 하고 있는 아저씨 둘이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모르시나 본데. 뭐 요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표준말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바뀐 걸 여기가 실감했어요. 아니 이거 여기에 많은 초대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주진우 기자도 아마 지하실에서 보다가 맑은 데서 보니까 몰랐다 이런 얘기를. 어색하다. 네, 어색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이 출연하면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몇 달째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아, 네. 지난 우리 방송 때 네. 김용민 PD가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오창석 다음에 만나면 죽인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김용민 PD는 왜 오창석 씨를 볼 때마다 욕을 하나요? 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김용민 PD가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제가 디스를 먼저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김용민 PD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어떤 그 CF 광고 목소리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 목소리 듣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해서 두 분이 아세요? 저 모르죠. 몰랐기 때문에 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아는데 네. 김용 PD가 욕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창석 씨한테 잘 전해주라. 농담이라고 악의 없다고 재미로 하기 위해서. 지난 방송 때는 농담이 아니고 되게 화가 나 있던데. 농담인데 짐심을 되게 잘 넣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그런 욕 듣고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그 욕 듣고 주변에서 다 욕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 꼰대 같아서 욕먹은 거고 하나는 건드리지 말할 사람을 건드렸다. 이런 평이 있었죠. 근데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쓴 건 왜 그랬죠? 왜 위트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그 김용민 PD 이전에 겸임 교수 시절에 20대 개 XX론을 쓰셨던 네네.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좋아하지 않았죠. 그때 사실 잘 걸렸다 이랬군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싫었는데 뭐 지금까지 싫구나 이런 느낌으로 글을 썼던 거죠. 온 김에 좀 비판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온 김에 비판하는 거는 네. 이따가 팟캐스트 버전에서 그럽시다. 시간을 드릴 네.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욕하시기 바라고. 이준석 의원은 예. 어떤가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기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아니 이게 딴 거 하나도 없고 예. 원래 살면서 이제 임명직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명직 이제 뭐 지금까지 안 해본 게 거의 없으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출직만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거 제안 들어왔을 때 이현 대표 체제 구성됐을 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최고위가 자꾸 뭐 봉숭아학당이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자꾸 뭐 통합파 자강파 이렇게 다툰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 써나 보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한 건데 하고 나니까 바로 날라온 청구서가 당비 100만 원 한 달에. 그건 특별 당비입니까? 아니 그 직책 당비. 직책 당비. 당비라고 하는 거. 원래 당협위원장 시절만 하면은 10만 원 내면 되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좀 갑자기 100만 원으로 뛰니까 미리 말해주지. 미리 말해주지. 모르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당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세금 공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리 말해주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힘든 게 당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당비가 힘드세요? 제일 힘들어요. 방송에서 번 돈을 다 거기다 갖다 바친다는. 아, 그거에서 일부만 내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뭐 사실,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파랑 겪는 거는, 작년에 이미 보수 사람들은 워낙 큰 걸 겪어가지고, 네. 이제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간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100만 원 부담스럽죠. 자, 두 젊은 정치인을 모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두 분이 동갑내기고. 아, 동갑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86년생이고요. 예. 제가 85년생이니까. 뭐 거의 동갑내기고요. 낯섭니다, 저희한테는. 네, 한살 차이. 친구하세요. 네, 동갑내기고 또 똑같이 인재 영입된 인사입니다. 인수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오창석 부위원장은 문재인 현 대통령 이렇게 인재 영입됐었고 또 있죠. 같이 똑같이 낙선됐죠. 총선에 출마해서 똑같이 낙선했어요. 네. 또 하나 공통점이 네. 두 사람 다 제가 밀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동영하고 친했는데 다 떨어졌네. 네, 그렇습니다. 아쉽고 아니, 그런데. 이거 질문 좀 그런데 네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노원병에 나갔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오창석 위원장은 부산 사하에 네. 갔었는데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제가 30.3%인가? 오, 자, 괜찮네. 오창석 몇 기억도 안 프로 나요. 몇 프로 오창석 그 영남 불모지에서 밀가루등 26.5. 26점. 잘했네요. 둘다 되게 네. 선전했네요. 네.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도와줬고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내가 간접적으로 마음적으로. 직접적으로 못 도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렸다. 내가 도와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좋아서 도와준 건 아닐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와줬어요. 누가 싫어서 도와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시 도와줬다. 젊은 정치인들이라 굉장히 솔직한데요. 이른 나이에 일단 정치를 시작했
시작했잖아요. 네. 정치에 단순히 뭐 관심 갖는 거야 많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출마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건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 어떠세요? 그렇지. 어쨌든 뭐 저부터 얘기하면은 그 당시 제가 출마를 결심했던 게 새누리당 200석 개헌해서 영구 집권한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갑자기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연차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정당이 무너지는 게 너무도 어이없어서 하나는 뭔가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같이 그 노원병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이동학 네. 전 혁신위원을 도우려고 하다가 네. 진짜 도움이 되고 싶으면 출마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 고향 부산으로 가서 아름답게 낙선하겠다. 그러셨구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아름답게 낙선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의원은 어떤 마음으로 출마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때 출마하기 전에 고민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돕다가 출범하고 나가지고는 정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는 그 전이니까 네. 비대위는 그 전에 했던 거고 그 정부 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골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출마를 앞두고 한 몇 개월 전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한이 방송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예, 예. 120일 전까지만 방송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데드라인 되니까 PD들이 제 방송 나온 PD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거 나갈 거예요, 방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작사 대표님 이런 분들 아는 분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대표님이 야 우리 기획사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줘요. 그랬더니 계약금도 준다 그래가지고 살짝 혹했어요. 네네. 왜냐면 그때 뭐 제가 썰전 나가고 뭐 방송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네. 이쪽 길로 가도 하나의 커리어가 네, 되겠다는 네. 생각했는데 막판에 딱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그런데 이거 내가 새누리당에 처음에 영입돼가지고 시작해가 정치를 했는데 저렇게 골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좀 내가 좀 비양심적인 것 같다. 책임감.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 고향에는 대선 후보급이 나와 있을까? 네, 이런 고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네.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대 후보를 꺾었다면 단발에 뭐 최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약체 구역에서 그것도 조경통을 꺾었으면 네네. 또 단번에 그쵸.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큰 꿈을 꾼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그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사실 저는 오창석 씨 그래서 존중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제 친한 청년 정치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좀 안 좋은 청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 좀 있어요. 보면은 속된 말로 당내 정치 해가지고 청년 비례대표만 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 네. 그런데 그분들끼리 뭐 저는 친한 분들도 있지만은 서로 막 뭐 뭉쳐가지고 청년 정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가 다르고 이러면 그런 상황이 놓이진 않으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은 공이 다음 총선에 다시 한번 갑니까? 도전합니까? 저는 내년에 보궐 있잖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보궐이니까. 네. 안철수 후보 부인 그 교수 김민 교수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뭐 저 그건 전략적으로 저한테 유리한 소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충남지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면요. 그거 많은 분들이 안희정 지사가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안희정 지사 강연 오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유승민 의원 강연을 이제 노원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러면 내년에 출마하고 싶은 그 민주당 인사에게도 그런 비슷한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당신도 무슨 행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그분이랑 가까워가지고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안희정 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네. 안철수를 한번 붙고 또 안희정이랑 붙고 제가 안시문중이랑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오창석 부위원장 어떠세요? 출마하세요? 저는 일단은 현재 지역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만나게 된 상태고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 지역구를 워낙 잘 닦아놓고 3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현장에 가보면은 뭐 지역에 엄마만 한 500명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지역구 관리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거기는 지하철을 깔아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네. 사실은 특히 부산이나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은 여기 의정 활동 하다가 다 주말 되면 지역에 내려가고 또 국회의원 노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 방송을 하다가도 주말 되면 방송 안 하고 지역에 가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그만큼 막 몇 년을 3년 4년을 준비하던데. 아니, 근데 박준 조경- 변호사는 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안 봤구나. 하루에 비행기 4번 타는 분 좀 봤어요. 아이고 참. 근데 조경태 의원 아까 지역구에 뭐 엄마만 500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오창석 부위원장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되게 팬들이 많을 것 저 같은데. 누나만 500명이에요. 그래요. 그 아까 제가 뭐 모두의 마크롱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서구 유럽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정치 지도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요원한 것 같아요. 아직도 30대가 국회에 나온다, 선거한다 그러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 젊은 분들이
각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벽을 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의외로 이제 민주주의 우리 발전사에 보면은 우리 한국 근대 정치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군사 정권 시절에는 다 젊은 군인들이 이제 다 정치를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너무 오래 해먹었던 게 문제죠. 그렇죠. 보면은 그 당시에 30대로 데뷔했던 젊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거의 한 60, 70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선출직으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안 키워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평균 연령 보면 거의 한 63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고 청년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는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셨지만 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들으세요? 무슨 얘기들을 해주시던가요?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젊다와 어리다를 이제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인데 네.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3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동안인 것도 있긴 하고 무엇보다도 결혼도 아직 안 했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핸디캡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 인지도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어린 느낌. 왜냐? 정치권에 다른 사람이 다 60대, 70대니까 30대 되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지역구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정책으로 노령연금 30만 원 네. 지원을 총선 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다니면 네가 무슨 힘이 있는데 가서 할 수 있겠냐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니까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낮잡아 말씀하셨듯이 애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인식으로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두 분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정치를 위해서라도. 뭐 소개라도 시켜주고 좀 얘기를 하시든지. 뭐 없나?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두 분 다 인물이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있으세요. 되게 인물 좋으니까. 네. 아니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결혼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아니 결혼을 전략으로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결혼하신다면 네. 그런 게 뭐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면 그런 게 또 컴플렉스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아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런가요?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혼 안 했으니까. 네. 홍상희 기자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 추천합니까? 노 코멘트. 자, 명절 때 뭐 두 분 다 그 민심을 들어봤을 텐데 지금 여야가 각자가 듣는 민심이 달라요. 일단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나가 보니까는 뭐 적폐청산에 응원 소리가 많다.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해달라 이런 목소리 있다 그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다들 내일 전쟁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안보불안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솔직하게 어떤 목소리가 좀 있던가요? 문제는 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물론 정치에서의 실정이 지금 많이 부각되어가지고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게 확대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의 고달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증폭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에서 문제들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약간 뭐 초기에 정치로서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왜 50대, 60대에서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50대, 60대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뭐 당장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만 해도 10,000원 인상에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화책이라고 할 만한 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완화책을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너무 묻혀 있어요. 수면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그런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명절 때 그 문 정부에 대한 칭찬이나 기대보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더 많았다.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불만을 얘기하지 칭찬 잘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권에서나 사람들은 현 집권한 세력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투더리 스머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스탠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한 이야기들도 제가 듣긴 듣겠습니다만은 우려를 많이 얘기하죠 보통은. 자, 오 부위원장은 다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저는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수 텃밭이라서 보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거의 다 박근혜 대통령이 닫혀 있거나 소통을 잘 안 했던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가서 껴안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은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기 때문에 저걸 풀어헤치는 과정을 되게 반기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안보 불안 어떻게 얘기해요? 그쪽에. 안보 불안을
굳이 뭐 지금 출범 100일도 안 된 정권이 다 해칠 수 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사회자도 말이 빠르고 뭐 초대 손님 둘 다 말이 빠르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합시다. 마음이 급했어요, 저희가. 네, 시간 쫓기지 마시고. 그런데다 이제 젊으신 분이 오니까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서열 높은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은 네. 되게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정치인들 두 분 오시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분 괜한 소리 했나요, 제가? 네, 계란 소리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다운시켰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 사항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쌓였던 적폐청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빨리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 특히 전전 정권까지 터는 것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 부위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쪽이 맞는지. 글쎄 적폐청산을 하는 게 다시 모든 국민의 바람이지 않았나. 지금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2월에 그 시기가 1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그냥 대통령이 물러나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을 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학생들이 특히나 분노했었던, 청년들이 분노했었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대학 입학 과정이라든지,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뭐 기업을 일궈서 잘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에서 뒷돈을 찔러 넣어서 특혜를 받고 공정한 경제가 다 파괴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회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뭐 전 정권, 그 전 정권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부나 이제 시도하게 돼 있고, 이거 되게 잘한 곳들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YS 정부죠. 역사 바로 세우게 하고, 뭐 일본과의 관련 관계도 정리하고, 뭐 조선총독부도 헐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다가온 것은 경제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냐 갖고 이제 정권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어쨌든 아까 오 부위원장 말했던 것처럼 국민적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처벌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탱해 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나 시행했던 정책들이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으면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당장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결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준비 자체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외교 쪽에서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재 그 NLL 대화록 유출하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참 특이했던 게 그 김무성, 이거 방송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NLL 대화록을 그날 이제 부산에서 유세할 때 비 오는 날 김무성 대표가 그 트럭에 올라가서 읽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네.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추가 뜬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네. 나올 건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봐요? 연장돼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고 있고. 아니, 근데 늘 아니,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상에 6개월인데 몇 가지를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고 불구속하면 재판 자체에 출석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택에서 올 방법들이 없어요. 강제 구인도 안 받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리고 대부분 이재용이라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법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재판의 효율성 부분도 봐야 되고, 그 결정은 재판장이 하는 거거든요. 청문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뭐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사자, 뭐 콜로세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연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게 박지훈 변호사한테 질문한 거는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보려고.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도 있고 불구속이 원칙이 아니냐, 내보내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탄핵이란 절차를 하다 보면은 탄핵이 꽤 중대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일부 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정도 빼고는 사회적으로 반발이 크지 않은 것은 그 절차가 굉장히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재판이
사안이라는 것도 1심이 보통 주 4회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속된 말로 이제 고밀도로 진행되는 건데. 힘들다.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느냐를 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불복하고 이런 것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끽소리 못하게 하려면은 법률적 조언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결론이 나 있겠지만은 구속 연장 하되 출석을 조건으로 보석을 걸어주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우려했던 것처럼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그렇게 걸게 되면은 안 나오면 바로 구속입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건부를 둘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녹음시점에서 모르니까. 근데 출석을 담보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해봤을 때 그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기에는 지금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다수의 다른 공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과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보는 거지, 여기서 뭐 추가로 뭔가 수집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은 이제 뭐 증언 나온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결론이 났을 것 같은 얘기는 저도 들고, 그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준석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만나서 한 2시간 얘기해보고 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상태를 보면 절대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당시 이준석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도 계속 보는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 대선 후보급이면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해요. 그 상황에 있으면은 사람이 대화하는데 클래스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는. 원래 정치인이라는 거는 습득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가, 정보의 품질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하는 말이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걸 자기가 들은 것이다는 자기 생각한 거네. 그래서 그게 됐던 건데, 제가 이제 계속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평가가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은 들어가는 정보의 품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정보 양과 품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왜 애초에 정치인이라는 건 ABC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걸 판단해 내리는 게 리더의 자질인데,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ABCD 뭐 다 듣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게 바로 문고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급 정보를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밖에 돌아다니면 그래도 행사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나요, 보면은. 그렇죠.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 회관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저라는 것을 틀어박히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인방이 전부 다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 차단할 수 있고. 그전에는 당대표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의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는 건데, 사람이 차단되면 저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많은 얘기를 듣고 귀를 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첩공주라 그러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는 수첩을 읽는 것도 봤지만은 남이 하는 얘기를 적는 것도 봤어요. 수첩이 그런 용도로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청와대 간 이후로는 제 생각에 수첩은 폐기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수첩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오창석 부위원장님,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후보가 치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원인 하나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얼굴. 근데 어때요? 문재인 당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직접 오 부위원장을 영입했잖아요. 네네. 요즘에 잘 알아봐요. 제가 그 사이사이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 1년 동안 봤을 때는 저는 바로바로 알아봤죠. 그리고 또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가덕 신공항 유치 때문에 또 내려왔을 때 잘 알아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워낙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시간을 계속 복귀를 하면서 다시 대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동안 4년 동안, 원래 5년이지만 4년 동안 워낙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본 사람을 제대로 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막 치매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 너무 오바돼서 나온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뭐 방송에 뭐 작가들이라든지 PD들을 많이 만나는데 누가 누군지 다 모르죠. 헷갈려요. 모든 사람이 헷갈려. 지금 우리가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밖에서 만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면 정말 기억을 잘하고 그게 정말 본인한테 유리한 거지만, 너무 많이 만나는 사람이면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다.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정치인이 지나가면 옆에 노예 한 명 더 가지고 사람 이름 외우는 사람 옆에 이렇게 노예도 뒀다고 하니까, 이게 정치에 꼭 필요한 덕목은 아니고 대신 알아봐주면 고맙긴 하죠.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우죠. 다른 건 잘 못하시는데 그건 기가 막히잖아요. 정치 덕목. 생일까지 다 기억했었거든요. 결혼식 기념일까지 다 기억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무리 질문 한번 할까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이념 전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저것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올라나신 게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그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보수를 대표하는 진보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으로 오늘 라디오에 나오셨으니까 보수가 나아갈 길, 진보가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좀 방송 마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사에다 칼럼을 기재할 때 제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을 이제 데스크에서 뭐라 뽑았냐면은 북한이 망한 보수는 뭘 먹고 사나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실제 내용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칼럼 제목 때문에 제가 보수에서 그 태극기 부대한테 파문을 당했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북 문제 아니면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싸울 전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10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놓고 봐도 경제는 원래 보수의 고유한 전장이었고요. 교육도 보수의 고유한 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안보까지 세 가지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수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데 나머지 둘을 그냥 보수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보수가 다시 가진 과제라는 것은 안보 이외의 다른 과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마 보수의 이제 숙명일 것 같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진보가 꿈꾸는 세상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그 안보 불안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면 좀 보수고 대화책을 얘기하면 진보고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면은 진보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뭐 막연한 경제 발전을 개인의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면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세계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메슬로의 기본 욕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40년도에 발표됐는데 2010년에 더글라스 캘릭이라는 사람이 심리 욕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상위는 배우자의 획득, 유지,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을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나 무슨 생활 밀착형 공약은 이미 이 시대의 당연한 보편적인 정서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하게 세워놓는 것. 그것이 이제 진보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개씩 더 질문이 제가 생각나는데 뭐 북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에게 압도적 표를 얻고 20에서 50까지는 표를 못 얻거든요. 그럼 20년, 30년 후에 보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트렌드상 보면요. 여론조사 보면 30대, 40대가 보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20대는 다시 보수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리가 지금 유럽이 왜 극우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극우화되면 안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세계화라는 20년 정도의 조류에 이제 반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일부 우파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유럽처럼 극우 정당으로까지 발전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그 약간 반등점 트렌드를 보고 거기를 좀 더 키워가지고 유럽식 극우 정당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잘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바른정당이 합리적 보수로 서가지고 그 영역에서 20대, 30대에서 이제 올바른 보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럼 오 위원장님. 그 진보에서는 내가 다 선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남은 다 부정이고 옳지 않고 이게 독단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표현력이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 사실 우리 팟캐스트 댓글란에 봐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보가 좀 고쳐야 할 부분 아닌가요? 흔히 말해서 진보의 쓸데없는 고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작가님 뭐 슈퍼카 타고 다닌다 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슈퍼 같아요 요즘? 아니야. 차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외제차를 타고 있거나 뭐 이런 거면은 이유 없이 비판을 가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라면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대원칙이나 법을 잘 지켰을 때는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이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진보에서는 막 어려운 시절이 없으면 안 되고 20대 총선에도 청년 뭐 정치인 출마자 얘기 나오면 난 다 흑수저였어요. 다 진보에. 그 진보 출마자 중에 20대는 거의 자기 집이 어려웠던 것부터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집이 어려웠던 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든 걸 어떻게 바꾸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인이나 신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오늘 라디오 버전 여기서 마치는데요. 두 분은 가지 마시고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거기서는 오창석 부위원장의 욕을 한번 기대해 싸워봐, 우리 좀 싸워봐요. 자, 오늘 원래 우리가 초대 손님 오면은 엔딩곡 선정할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오창석 부위원장은 정부 여당 소속이니까 지금은 한바구음을 깃고 있고 인수석 최고위 같으면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 위기예요, 당 위기. 당 위기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선곡 기회라도 한번 드립시다. 자, 어떤 곡을 신청할래요? 소녀시대 힘내. 힘내. 좀 힘내. 네. 아니 소녀시대 해체설이 또 도는데 다른 거. 이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자,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이 선곡해주신 소녀시대의 힘내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정계 개편 향방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팟캐스트 버전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